파트 3. 근대교육의 개척과 성교. 배제학당과 한국 성교. 아펜젤러는 서울에서 감리교회 선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저태에 많은 준비를 했다. 교육과 의료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론 감리교 부지의 경계를 담으로 지었다. 1886년 7월 1일까지 감리교 선교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했고, 잠시 일본에 머무를 때의 경험을 살려 선교의 효율성을 위해 동선을 가까이에 두었다. 이러한 이유는 선교기관의 관리와 혹여나 있을 도난과 보안 등을 위한 조치였다. 아펜젤러에 따르면 감리교와 장로교단의 선교사 가정이 6개 가정이 있었는데 거의 가족처럼 서로를 위하고 도와주는 관계였다고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정동을 취해법권 지역처럼 선교의 토대를 확실히 하려고 했지만 정동 지역은 덕수궁 등 정부와 가까이에 있어 민감했다. 하지만 아펜젤러의 예상대로 금교령과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정동의 선교지는 교단에 상관없이 이들의 선교를 보호해주기도 했고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숨겨주는 역할도 했다. 이러한 선교지의 토대 마련과 함께 아펜젤러가 제일 우선시한 것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었다. 외국인 선교사 대부분이 그랬듯이 아펜젤러는 처음에 한국어 습득을 매우 힘들어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할 때는 조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말에 익숙해졌다. 그의 생애 전반을 보면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한국의 새로운 선교사에 한국어 교육을 전담했을 뿐만 아니라 한영 문법, 사전 등을 수정 보완하기도 했다. 또한 성서 번역 사업에도 착수했는데 아펜젤러가 주도했기 때문에 성서를 번역해 나갈 수 있었고 기독교 교리, 교육 관련 서적의 번역을 도맡아 하기도 했다. 또한 조사의 도움 없이 한국말로 유창하게 설교할 정도였다. 스크랜턴의 의료 선교는 정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보다 많은 민중이 의료 혜택을 받기를 원했다. 따라서 그 대상은 이미 의료의 혜택을 받고 있던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들에게도 다가가서 치료하며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을 추구했다. 이렇게 의료 선교가 한국 전반에 걸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조했다면 교육은 또 다른 접근이었다. 즉,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교육이 한국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독교를 더욱 분명히 인식시킨 것이다. 스크랜턴의 치료는 일반 민중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치료 환자는 감당하기 부족할 정도로 많았다. 하지만 누구든지 치료를 받으러 오라고 내세우며 병든 이들에게 치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 이러한 스크랜턴의 사역을 도와주기 위해 2명의 한국인이 의사 되기를 희망했는데 이들이 이겸나와 고영필이다. 1885년 8월 3일 이들은 또한 근대교육을 배우기 위하여 아펜젤러를 찾아왔다. 특히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가 함께 이루어져 근대교육의 요람인 배제학당의 터전이 닫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의료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 교회로 학생들이 들어오기도 했다. 아펜젤러의 가르침은 이내 소문이 퍼져 유경공원의 전신인 통역양성학교, 동문학에서 영어를 배우던 학생 3명이 이곳에 합류했다. 이들의 목적은 대부분 출세를 하거나 관직을 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아펜젤러는 이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르치지 않았다. 아펜젤러가 배제학당의 교육을 하면서 늘 강조한 것은 마태복음 20장 26에서 28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였다. 남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찾아온 학생 대부분은 정착하기 힘든 교육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학기 도중 떠나기 일쑤였고 다음 학기가 시작되는 개학일에는 심지어 단 1명의 학생만으로 개강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배제학당의 빈자리는
수개월 내로 다시 채워져서 18명 정도가 실제 출석 인원이 되었다. 아펜젤러의 한국 정착은 늦었지만 배제학당의 이념은 한국인들에게 기독교적 정신과 가치를 가르치는 새로운 근대교육의 모습이었다. 1885년 9월, 일본 주재 선교사 맥클레이에게 보낸 보고서를 보면 아펜젤러는 근대교육의 완전한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후 학생들의 인원이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했지만 그의 비상한 교육 이념에 동조하는 학생들이 속속 입학했다. 아펜젤러의 한국 선교는 교육 선교를 통해 빠르게 정착해갔다. 갑신정변의 여파로 불안한 정세를 잘 이기고 있었다. 아펜젤러는 당시 한국인이 영어를 습득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교육활동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영어를 배우는 태도는 더욱 각별하다. 동양에서 영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신기하다. 모두가 영어를 배우기 원하고 몇 마디만 알아도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 집 한국인 사내아이도 몇 마디를 어깨 넘어 배우고 영어를 사용한다. 130년 전 관료 지식인을 비롯하여 민중에 이르기까지 영어를 배우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근대화를 위한 한국인들의 열망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근대교육의 열망은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서고 생존하기 위해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기울여진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지도층을 비롯한 일반 민중에게는 영어라는 새로운 외국어가 각자의 목적에 따라 출세와 지식을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였다. 고종과 아펜젤러의 교육 선교. 1885년 10월 말, 미국 공사 포크는 아펜젤러의 교육 선교 정착을 위하여 고종을 아련한다. 대화 내용은 한국의 근대 교육에 관한 것이다. 포크 공사는 고종과 대화한 내용을 아펜젤러에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하여 전달하였다. 첫째는 당신이 근대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것. 둘째는 미국에서 먼저 내한한 유경공원 교사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선 정부는 별도로 학교 건물 제공과 학생들을 모집하지 않고 독자적인 운영을 해도 된다는 것. 셋째는 조선 정부와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근대교육 활동과 충돌하는 활동을 지양할 것. 넷째는 당신이 미국에서 풍부한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에 대하여 고종은 당신이 조선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의중에 대하여 기쁘기 그지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펜젤러가 한국에 오기 20여 년 전, 1866년에 시작된 병인박해는 1871년까지 6년간이나 지속되어 천주교에 가장 큰 피해를 주었고, 조선 정부를 비롯한 사회적 분위기는 천주교도를 사학주인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다.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도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당시 아펜젤러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교육활동에 대하여 정부적 차원의 안전장치가 필요하였다. 이를 두고 기도하며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 뜻하지 않은 좋은 결과가 생겼다. 고종이 선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고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스크랜턴 대부인의 학교에는 이화학당, 아펜젤러의 학교에는 배제학당, 스크랜턴의 병원에는 시병원이라는 사회 현판과 이를 보좌할 사람을 내려준 것이다. 배제학당의 의미. 아펜젤러는 그의 일기에 고종이 1887년 2월 21일 현판을 하사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 배제학당이란 이름은 고종과 조병식이 지었다. 조병식은 예조와 형조판서를 지낸 사람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조병식은 이후 배제학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독립협회에 왕정을 전복시킨다는 누명을 씌워 탄압한 인물이다. 김윤식 씨의 전달로 배제학당 현판이 전달되었고, 아펜젤러는 이러한 조선 정부의 승인을 정부 차원의 보호로 생각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더 이상 학생들은 핍박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
현판이 걸려있는 학교 정문은 우리의 교육 선교를 조용히 보호해준다. 더 이상 선교사라는 신분을 감출 필요도 없다. 이 현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이란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히 알기 원했다. 그는 조선에서 처음 세례를 준 일본 영사 직원 하야카와에게 한문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하야카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정동 거류지에 있던 판사 유키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이름의 첫 번째 한자인 배자는 경작물을 얻기 위해 주변의 흙을 일구는 것으로 뜻을 보면 양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한자인 제는 집을 지을 때 쓰는 재료로서 뜻을 보면 집을 지을 때 좋은 제목을 사용하듯 정부 조직 가운데 좋은 인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 유키 판사는 자신의 관점으로 볼 때 조선 정부가 당신의 학교에서 유능한 인재를 양육할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의 의미를 일기에 적어두고 그 아래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내가 희망하는 것은 조선을 위해 유용한 인물일 뿐 아니라 조선의 백성을 위해 필요한 인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아펜젤러의 이러한 사명은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조선 정부뿐만 아니라 조선의 백성을 위해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 배제학당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위시해 주시경, 나도양, 김소월 등을 배출하여 배제를 실현하였다. 또한 아펜젤러는 고종의 현판하사를 호의로 생각해 사실상 선교가 허가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한국과 미국 관계 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졌다. 고종의 이러한 배려로 인해 그는 고종의 첫인상에 호감을 가졌기 때문에 선교를 펼치는 전반에 걸쳐 어느 선교사보다 고종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드러나는 장면이 많다. 청일전쟁 후의 청의 패배로 일본의 노골적인 침략과 친일 세력의 확장, 대영군에 의한 고종 폐위 시도, 명성황후 시해, 아관 파천 등 고종에 대한 신변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펜젤러는 선교사들과 함께 왕의 신변 안전을 위해 한국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태도와 행동을 취하였다. 배제학당의 이러한 교육 이념은 아펜젤러가 학창 시절에 다닌 프랭클린 앤 마셜 대학의 교육 이념인 독일어와 영어 및 수학, 도덕, 자연과학, 신학, 문학 등을 가르치며 선하고 유용한 시민을 길러내자 해서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가 처음부터 교육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변함없이 유지하고자 한 것은 단순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학생이 아니라 남을 위해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배제의 구체적인 인간상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모습을 통해 진정으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배제학당의 교육은 그냥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었다. 교육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학칙이 있었다. 배제학당의 교육 내용. 배제학당은 학교의 규모를 갖추기 위한 학칙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학칙은 1890년대 근대 교육에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학칙의 내용은 학교 일정, 수업료, 등하교 시간, 생활 수칙, 시험과 성적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학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업료. 제1. 수업료는 매월 세냥이며 다달이 낸다. 2. 학자. 제2. 학자금이 없는 이는 일자리를 주고 제 힘으로 벌어서 쓰게 한다. 3. 등교. 제3. 등교 시간은 오전 8시 15분으로 11시 30분까지며 오후는 1시로 4시까지 하며 출입은 느리거나 빨리 뛰지 말고 떠들지 않는다. 4. 시간 종. 제4. 학교에 나올 때나 수업을 할 때나 쉴 때는 반드시 종으로 알린다. 5. 출입 주의. 제5.
학생의 출입은 꼭 교사의 허가를 받으며 학생표를 감독자에게 보인다. 제6. 마음대로 출입하면 벌한다. 제7. 허가를 미리 받지 않고서 사후에 승낙을 얻으려는 자는 허가할 만한 일이라도 책임을 묻는다. 6. 행동. 제8. 학생은 반드시 줏대가 있어야 하고 모든 일에 예를 지키며 국법을 범한 자는 법관에게 넘긴다. 제9. 학교의 용기를 더럽히거나 파상하면 손해를 배상한다. 제10. 학교의 책이나 쓰는 기물이나 자기의 것이 아니면 일체 가지지 말고 원래 맡은 이들에게 찾아주거나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맡은 이는 그 값을 문토한다. 제11. 병을 핑계 삼아 결석하지 말고 술과 노름과 못된 말과 음란한 책 읽음을 금한다. 7. 수업. 제12. 수업 시간이 아니면 학교에 들어오지 말고 학교에서 싸우지 못한다. 제13. 수업 시간에 외인이 찾아오는 것을 금한다. 8. 제명. 제14. 마음대로 오다 안 오다 하며 1개월이 넘는 자는 학교에서 제명한다. 9. 추락. 제15. 큰 허물이 있으면 학교에서 추락을 명하고 그 다음은 허물의 경중을 가려서 유기 또는 무기로 정학을 명한다. 제16. 퇴학을 하려는 때는 부모나 추천인의 편지를 가져오게 한다. 10. 도강. 제17. 도강은 매년 2회로 정하고 공부의 학점 순으로 점수, 학점을 주어 100점을 만점으로 삼아 학과는 3종이나 5종이나 학점이 같지 않고 합산수를 과목수로 나누어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부터 1등을 할 수 있고 70점 이하는 전체에서 점수가 높아도 1등이 되지 못한다. 11. 공과 전표. 제18. 공과한 전표는 직접 학생의 부모나 추천인에게 보낸다. 12. 일요일. 제19. 매 일요일에는 반드시 무슨 일을 하지 않는다. 13. 사칙. 제20. 해가 지면 제 방에서 공부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등불을 끈다. 제21. 아침 식사는 8시에 마치고 점심은 11시 45분에 마치고 저녁 식사는 5시로 6시에 마친다. 제22. 자기 방을 매일 조반 전에 쓸고 닦고 거처를 깨끗이 한다. 제23. 매일 식후에 하인으로 뜰을 쓸고 불을 떼는 등의 일은 직위대로 한다. 14. 부칙. 제24. 교사와 학생은 모두 절차를 익히 알아야 한다. 배제학당의 학칙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 먼저 정시에 시작하고 규모를 갖추었다는 것은 당시 근대교육의 정책이 정착되었음을 말해준다. 정부 주도의 근대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의 운영을 보면 양반자제인 학생들이 등교 시간을 지키지 않아 수업이 제때 시작된 적이 없었다. 또한 학교 수업 일수 및 학비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학교 운영이 힘들 때도 있었다. 따라서 정시 수업 및 학교 생활 등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은 근대교육이 비로소 제대로 운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칙과 함께 이들이 배운 교과를 살펴보면 영어, 수학, 과학, 한글, 한문, 미술, 음악 등이 있었다. 예비과정을 포함하여 1, 2, 3학년이 일반 과정을 포함하여 총 4학년의 과정을 이수했다. 이러한 과목은 오늘날 기본 과목에 해당하지만 근대 교육의 핵심이었다. 노래 부르기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음의 고저와 크기가 제각각이었지만 나중에는 모두 익숙하게 따라 부르며 서양 음악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아갔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마치면 다음으로는 대학 과정이 있었다. 이 과정은 신학부, 의학부를 두어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아펜젤러의 열정, 교육 선교의 확장. 아펜젤러는 자신이 한국 선교를 위해 내한한 목사 선교사라는 신분을 항상 잊지 않았다. 선교 정착에 힘을 쏟는 동안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사람들은 그에게 여러 제안을 하였다. 청에서 파송된 최초의 외국인 외교고문관 밀렌도르프는 아펜젤러에게 유경공원의 교장을 제안하였으나 아펜젤러는 거절하였다. 그 이유는 정부 주도로 세워진 유경공원의 교장직이 자칫 선교를 하러 온 아펜젤러의 근본 목적을 해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러한 제안은 거의 10년이 지난 1894년 2월에도 있었다. 국립학교를 섬겨달라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목사 선교사로 한국에 온 그의 소명에 시간을 온전히 할애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로 또다시 거절했다. 신변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던 한국에서 아펜젤러의 개인적인 신변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정부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은 그에게 한국 선교의 소명이 얼마나 중요하였는지를 잘 말해주는 대목이다. 아펜젤러는 교육 선교 초기에 의미 있는 일을 경험한다. 우선 왕에게 배제학당이라는 이름과 현판을 하사받은 것이고, 둘째는 배제학당의 건물을 서구식으로 지은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신앙을 갖게 된 학생들이 생겨 정동교회의 효시가 되었다는 점이다. 1885년 6월부터 시작된 교육 선교는 이듬해 10월에 이르자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제는 인원이 너무 많아 한옥식 교실에서는 수용이 어려워 새로운 건물이 필요했다. 아펜젤러는 1887년 1월 3일 선교본부의 리드 감독에게 새로운 건물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그해 5월 선교본부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내용은 학교 건축에 대한 허가와 후원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기쁜 소식이었다. 학교 건축은 천천히 진행되었다. 아펜젤러의 일기나 문서를 보면 이 건물에 대해 대학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아펜젤러는 교육 선교 시작부터 대학으로 발전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1898년 아펜젤러는 선교 후반부에 배제학당을 서울대학교로 발전시키려 했다. 그러나 감리교 선교본부, 동료 선교사와의 의견 충돌로 보류해야 했다. 배제학당 본관 건물은 서양식 건물로 빨간색 벽돌을 이용하여 지었다. 76 곱하기 52피트의 규모였다. 1885년 8월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정초석을 쌓아올릴 무렵 아펜젤러는 1887년 8월 5일 오후 4시 45분에 스크랜턴의 어머니 하야커아 씨, 요시자와 씨와 함께 정초식을 거행하였고 정초석 안에는 박스 형태로 의미 있는 물건을 담았다. 일종의 타임캡슐과 같은 그 상자에는 당시 통용되던 현금과 일본 은화 한 입, 마가복음, 선교잡지 3종, 배제학당 약사, 메모, 선교본부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낸 리드 감독의 서한을 담았다. 본관의 완공은 1887년 11월이었다. 이후 동관은 1916년 4월에, 서관은 1923년 3월에 완공되었다. 본관은 후에 학교 확장을 위해 허물고 1933년 5월 대강당이 세워졌다.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곧잘 배제대학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1889년에는 기숙사가 마련되었는데 이 기숙사는 기와집으로 약 100평 규모이며 방은 모두 10개로 2인 1실이었고 학생의 증언에 따라 기와집으로 지은 기숙사를 헐고 그 자리에 14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2층짜리 기숙사가 1917년에 세워졌다. 배제학당을 통한 복음화. 배제학당이 근대교육의 중심에 있었지만 학교 내 선교는 자유롭지 못했다. 국립학교에서 온 학생 한 명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라는 영어 문장을 읽지 않고 거부했다.
이에 아펜젤러는 보다 신중하게 선교에 접근하면서 하나님께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 이러한 그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한윤경이라는 학생은 아펜젤러를 한밤중에 몰래 찾아와 신앙에 대해 상담을 하였다. 그리고 1887년 7월 24일에는 박상중이라는 학생이 세례를 받게 된다. 박상중은 유능한 자원으로 하야카와 씨가 세례를 권고했다. 이후 아펜젤러를 제일 먼저 찾아왔던 한윤경은 고민 끝에 10월 2일 두 번째로 세례를 받게 된다. 이를 계기로 1887년 10월 9일 오후 남대문 부근의 성경사업과 반포를 위해 마련한 한옥의 베델 예배당에서 한국인과 정식으로 첫 예배가 드려진다. 이것이 한국 감리교회의 모교회인 정동 제일교회의 시작이다. 주한 외국인과 현지인 선교. 조선 정부는 현지인을 상대로 직접 선교를 금지했다. 그러나 주한 외국인의 종교 활동은 허가했다. 아펜젤러는 그의 선교 초기인 1885년 8월에서 1887년 1월 미국인 연합교회와 일본인 구락부를 중심으로 예배와 설교, 전도 등 목회 활동을 활발히 수행했다. 미국 북감리교 선교부의 1886년 연례 보고서를 보면 서두에서 시작되는 통계를 통해 아펜젤러와 당시 선교사들의 노력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교육과 의료 선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1명의 예비 신자, 100명의 신자, 12명의 주일학교 교사, 30여 명의 배제학당 학생, 환자들이 넘쳐나는 병원 모두는 복음의 놀라운 승리의 시작이 될 것이다. 주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그의 목회 활동은 배제학당 가운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1885년 5월 22일 시작된 스크랜턴의 의료 선교는 배제학당의 학생을 모집하는 결실로 이어졌고, 아펜젤러의 교육 선교는 배제학당을 발전시켜 교회 설립이라는 선교의 결실로 태동하게 된다. 배제학당의 근대 교육이 복음 전파로 이어진 이유는 아펜젤러의 교육 이념에 있었다. 조선 정부가 기독교 선교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배제학당 학생 몇 명은 교과서에 나타난 기독교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반발하였다. 하지만 아펜젤러는 이러한 상황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근대 교육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 항상 갈등했다. 특히 아펜젤러가 담당했던 영어를 가르칠 때는 성경의 내용을 담아 가르쳤다. 이러한 영향은 아펜젤러가 일본에 머무를 때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미국 두류에 있는 친구 비벤에게 보낸 아펜젤러의 서한들을 보면 고민이 잘 드러난다. 서구의 문명을 가르칠 때 기독교는 배제될 수 없다. 나는 가장 쉬운 단어 몇 개로 기독교를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는다. 변화된 학생들은 주의 권능을 부여받아 백성에게 선한 것을 베풀게 될 것이다. 교육은 세속적인 사역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선교 사역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사역에 충성을 다하면 엄청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펜젤러의 노력은 조선 정부가 선교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생들 일부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뿐 아니라 1887년 2월 21일 고종이 하사한 배제학당 현판이 한국 학생들에게 시사한 영향력은 컸다. 배제학당이라는 현판이 걸리고 난 후에 학생들은 왕이 선교사들의 교육과 의료 선교를 승인하였고 예배 참여를 허락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학당, 시병원 현판이 미치는 현상도 마찬가지였다. 현판이 하사된 후 일주일이 지나자 한국인들은 서울의 외국인 연합교회에 예배에 참석했다.
아펜젤러에 따르면 배제학당, 이화학당, 시병원에 30명이 넘는 한국인이 몰려왔다고 한다.